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먼저 잠깐 복습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이에요. 네. 태양광의 파리가 움직일 때 일어나는 에너지의 전환 과정을 알아봤었죠. 에너지의 전환의 가장 중요한 점은 에너지는 자연 상태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 형태가 바뀔 뿐이라고 했어요. 이걸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태양광의 파리는 태양의 에너지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태양의 빛 에너지가 들어오고요. 태양의 빛 에너지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게 태양 전지로 들어갑니다. 태양 전지에선 빛 에너지를 받아서 전기 에너지로 바꾸죠. 그럼 전기 에너지가 이 전선을 타고 전동기로 갑니다. 전동기는 모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돌아가는 거. 돌아가면서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에너지들의 원천을 봤는데요. 그걸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뭐에서 오는 것들이 대다수였나요? 바로 태양에서 오는 것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이 없이는 살기 어렵고요. 태양이 없어질까봐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죠. 예, 여러분이 한 5, 60억 살까지 살 게 아니라면 그게 문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런 전기는 우리가 발전소라는 곳을 통해서 얻고 있죠. 자연 상태에서 전기를 얻기는 어렵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 과정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봤던 태양광 발전, 태양을 이용하는 태양전지. 두 번째는 태양열 발전입니다. 이거는 세 번째는 풍력 발전, 바람의 힘을 이용하는 거죠. 네 번째는 수력 발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물을 떨어뜨려서 위치 에너지를 활용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화력 발전이죠. 무언가를 태워서 거기서 나오는 열로 에너지, 전기를 얻는 것.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여기 다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 발전이 있어요.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죠. 요즘 그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 때 문제가 되었던 그 부분인데요. 그래서 핵분열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핵분열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걸 우리가 전기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전기를 사용한다는 건 이 방법들 중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하는 걸 텐데요. 실제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쓰는 전기는 어디서 제일 많이 만들어낼까요? 자연 친화적이고 우리 지구를 생각하는 나라니까 태양 혹은 우리나라는 뭐 바람이 많으니까 풍력 아니야 삼면이 바다잖아. 그리고 강도 많고 물 정답은 1위는 아직도 화력 발전입니다. 그리고 65% 정도 차지하고요. 2위가 원자력 발전입니다. 네, 30% 정도의 전기를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든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가 선생님이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4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 번째는 바로 수력 발전입니다. 그래서 1.5% 정도네요. 굉장히 수력 발전 이하는 굉장히 미비하고요. 사실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 둘에서 거의 다 나온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문제점이 있죠. 우리가 계속 전기를 사용을 할 거잖아요. 1, 2년 쓰고 말 게 아니라. 근데 이 화력 발전에 사용되는 에너지들, 석탄, 석유, 가스 같은 경우엔 양이 한정적입니다. 그 에너지가 생성되는 과정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 기억나나요? 이것들은 과거에 어떤 동물이나 식물의 사체 같은 게 압력과 열을 받아서 변환된 그 자원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다 사라지면 에너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의 추정으로는 석탄은 한 200년 정도, 석유는 한 40년 정도, 가스는 한 60년 정도 쓸 양이 남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 이 자원들을 더 쓰기 어려울 거고요. 또 하나 결정적인 문제점은 이 친구들은 전부 다 굉장한 지구 온난화나 대기 오염 같은 지구에 무리가 되는 오염 물질을 내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친환경적이지 않은 에너지들입니다. 2위 원자력 발전은 말할 것도 없죠. 원자력 발전은 2017년 동일본 그 대지진에서 봤듯이 자칫 뭐 지진이나 여러 가지 재난들로 한 번 잘못되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네, 그래서 빨리 나머지 이 친환경적인 자원들로 대체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 대체를 하는 과정들을 나라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이 내가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거나 풍력 발전소를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뭘 할 수 있느냐? 바로 이걸 해야겠죠.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목마르다. 물을 마셔야지.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전기밥솥에서도 이 표시를 본 적이 있었는데. 여기도 에너지 효율 표시가 있다. 그런데 냉장고에 붙어있는 표시와는 색깔이 다르고 쓰여있는 숫자도 다르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정도를 숫자로 표시한 거야. 1등급이라고 쓰여 있는 제품은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고? 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하는데? 에너지를 얻으려면 자원이 필요해. 하지만 자원의 양은 한정되어 있지. 그럼 이 한정된 자원을 낭비하면서 쓰면 어떻게 될까? 자원이 점점 줄고 그럼 나중에는 에너지를 쓸 수 없게 되겠네? 아, 그래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거구나. 다른 전기기구에도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가 붙어있는지 찾아봐야지. 그런데 누나, 전기기구 말고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예가 있어? 그럼 건물을 지을 때에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또 식물이나 동물도 환경에 적응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좋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예와 방법을 좀 더 조사해봐야겠어. 네, 영상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겠죠. 그 예가 우리 생활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먼저 에너지 효율 표시가 붙어 있는 전기기구를 한번 조사해 볼 텐데요. 이런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자면 이 부분이 1, 2, 3, 4, 5라는 숫자로 되어 있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인데요. 숫자가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1등급이 제일 좋은 거고요. 에너지 효율이 5등급이 제일 안 좋은 거겠죠. 효율 등급이고요. 그다음 밑에는 소비 전력량입니다. 그래서 이걸 쓸 때 얼마나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지, 그리고 밑에는 이걸 쓸 때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배출이 되는지, 그리고 이걸 1년 동안 쓰면 1년의 에너지 비용을 어느 정도 사용하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당연히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으면 연간 에너지 사용 비용은 적게 들겠죠. 그리고 이 에너지 절약 이런 것도 있는데요. 고효율 기자재 이런 거예요. 이거는 대기 전력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전기기구에 붙이는 표시입니다. 대기 전력이란 건 작동을 하지 않고 코드만 연결해 있을 때 어느 정도 전기를 소모하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무튼 붙어 있으면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볼까요? 전기밥솥 1등급. 이건 집마다 다른 겁니다. 예예요. 뭐 냉장고, 냉방기, 공기청정기 이런 데 보면 웬만한 전기기구, 가전기구에는 다 붙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와 컴퓨터가 나는 뭐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과제로 한 번 더 나갈 텐데요. 우리 집 혹은 내가 다니는 곳에 있는 에너지 효율 표시가 있겠죠. 그걸 보고 사진을 찍어서 학급 패들렛에 2개를 올리면 됩니다. 건축물에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그 다음 거고요. 식물이나 동물이 환경에 적응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예는 이런 것들이 있죠. 네, 이걸 한번 조사해서 적어보세요. 예시 자료, 예시는 선생님이 조금 이따 영상에서 안내를 할 건데요. 그 예시 영상을 보기 전에 실험 관찰 57쪽 2번, 3번을 조사해서 스스로 적어보도록 합니다. 건축물에서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벽면에 단열재를 넣어주면 바깥 온도의 영향을 차단하여 집안의 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을 수 있고요. 창문을 이중창으로 설치하면 건물 안에 열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을 줄일 수 있죠. 한편 자연에서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예를 찾을 수 있는데요. 겨울철 식물에서 볼 수 있는 겨울론의 비늘은 추운 겨울에 어린 싹이 열 에너지를 빼앗겨 어는 것을 막아주고요.
곰이나 다람쥐 등의 동물은 먹이를 구하기 어려운 추운 겨울 동안 몸속의 화학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겨울잠을 자기도 한답니다. 네, 그 예를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보기 전에 여러분은 스스로 조사를 해서 적었겠죠? 안 적었으면 지금이라도 멈추고 먼저 조사를 하도록 합니다. 건축물에는 이중창이 있습니다. 이중창이란 건 창문이 하나가 아니라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건물 안에 열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는 복잡하게 설명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두꺼운 창문 하나보다는 그냥 창문 두 개가 있으면 그 창문 사이에 공간이 있죠. 그 공간만큼이 또 열이 안 빠져나가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창은 훨씬 따뜻합니다. 단열재도 있죠. 단열재는 뭐냐? 끊는다는 거예요. 열이 나가는 걸 끊는 재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깥 온도의 영향을 차단해서 집안의 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파트에 사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엔 집을 지을 때 단열재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철거하거나 부서진 부분을 보면은 그 속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소재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스티로폼이 나오거나 여러 가지 건축 자재들이 나오는데요. 그것들이 뭐냐면 쓰레기 같은 물건을 넣어둔 게 아니라 단열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채워 넣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음 식물이나 동물은 아까 나왔었죠. 겨울 눈. 그래서 한 해 살이 식물 말고 겨울을 나는 식물들은 겨울에 이렇게 두꺼운 솜같이 생긴 털과 딱딱한 껍질 같은 게 생기는데요. 이 겨울눈의 비늘은 추운 겨울에 어린 싹이 열 에너지를 빼앗겨 어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예, 얼면 얼어 죽을 테니까요. 겨울잠을 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동물들이 겨울잠을 자죠. 겨울잠을 자는 이유는 일단 추워서 에너지가 많이 드는데 상대적으로 겨울에는 먹이를 구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먹이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괜히 돌아다녀서 생존을 어렵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많이 먹고 덜 움직이고 따뜻하게 버텨서 목숨을 이어가자라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화학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겨울잠을 자는 거죠. 이 외에도 북극곰의 털과 지방이 굉장히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철새는 이동할 때 V자 대형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굉장히 에너지를 줄입니다. 그리고 황제 펭귄의 허들리 혹시 영상에서 봤을지 모르는데요. 이 황제 펭귄들은 지구에서 가장 추운 남극에 살죠. 북극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네요. 남극이죠, 네. 살 때 매서운 남극의 겨울 바람이 불고 혹한이 찾아오면 얼어 죽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형으로 함께 서서 서로 껴안는 자세로 버틴다고 합니다. 그리고 껴안는 자세로 버티고 가장 따뜻한 안쪽에는 제일 약한 펭귄들을 넣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체온으로 그 추위를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돌고래의 유선형 몸통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수영을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수영할 때 자세가 정확하지 않고 괜히 크고 빨리 가려고 팔만 큰 동작으로 휘저으면 오히려 힘이 더 많이 들고 금방 지치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영을 할 때는 물의 저항을 받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돌고래의 몸은 유선형으로 생겼습니다. 유선형이란 건 완만한 곡선 형태죠. 그래서 물의 저항을 상대적으로 덜 받기 때문에 수영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등의 에너지 효율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집에서 지금 이학스터를 하고 있다면 고개를 들어서 천장에 전등을 한번 봐주겠어요? 여러 가지 종류의 전등이 있을 텐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전등은 쉽게 얘기하면 전등은 밝게 빛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빛 에너지로만 바꿔주면 좋은데 문제는 반드시 뭐가 함께 나냐면 열 에너지가 난다는 거죠. 네. 사실 열 에너지는 필요가 없죠, 우리에게는. 여러분, 추워. 추우니까 우리 여기 방에 불 켜가지고 전등에 손 좀 녹여야겠어. 이런 친구들이 있나요? 없죠. 열 에너지는 우리에게 사실 필요가 없는 에너지 형태입니다.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 이 형광등, 전등이라는 걸 켜면 반드시 열 에너지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건 빛 에너지.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빛 에너지를 얻고 싶은데 열 에너지도 같이 나오니까 열 에너지는 우리에겐 에너지 손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손해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걸 가능한 줄이고 그걸 빛 에너지로 다 돌리는 게 우리에겐 효율적인 전등일 것 같아요. 그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백열등, 아주 옛날 전등이죠. 이거 화장실 같은데 요즘 가끔 있기도 한데 아직 이렇게 여기 이 부분을 돌려가지고 끼우는 형태입니다. 그럼 안에서 필라멘트가 빛을 내는 건데요. 백열등은 전기 에너지에서 약 5%만 빛 에너지로 간대요. 100% 중에 5%만 빛으로 가고 나머지는 다 열 에너지로 빠집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러니까 100개를 받으면 5개만 써먹고 95개를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반면 그 다음에 지금 대중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형광등. 형광등은 약 40에서 50% 정도. 그러니까 100개를 받으면 40개에서 50개 정도는 써먹고 그래도 나머지 한 5, 60개 정도를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LED라고 하죠. 발광 다이오드 등이라고 하는 건 쓰면 약 90% 정도를 빛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100개를 받아서 90개는 쓰는 거죠. 그러면 이 셋 중에 어떤 게 가장 효율이 좋을까요? 당연히 이 LED 등이겠죠. 발광 다이오드 등. 그리고 굉장히 밝기도 더 밝아요. 빛 에너지로 전환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도 덜 듭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집에서 방에 등을 쓸 때는 가급적 LED 등을 쓰면은 훨씬 효율적이겠죠. 돈도 덜 들고 밝기도 밝고 수명도 굉장히 깁니다. 그럼 우리 집에 형광등인 것 같은데요. 가끔 백열등도 있는데 어떻게 해요? LED 등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바꿔주는 시공을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요. 막 공사를 해준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거 집에 어른이 계시면 부탁하면 이거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은 셀프로 LED 등 바꾸는 게 있거든요. 이거 생각보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한 전기 지식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니까 혼자서 그냥 셀프로 그 영상 보고 하면 한 1, 2만 원 들면 다 할 수 있어요. 선생님 굉장히 이거 추천합니다. 자, 또 예를 조사해 볼까요? 좋은 점은 뭘까요? 당연히 돈이 적게 들겠죠. 그리고 들어간 전기 양을 줄이니까 자원을 아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전기는 자연 상태에서 그냥 생기는 경우보다는 무언가를 태우거나 바꿔서 생기는 게 많으니까요. 또 하나는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기 자체는 환경 오염을 안 시키지만 전기를 만들기 위한 각종 발전소들, 특히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들은 굉장히 환경 오염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러면 적게 쓰면 그 환경 오염을 덜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면 자, 전기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몇 등급인 제품? 1등급인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에너지 절약 표시가 붙어있는 전기기구를 당연히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전기 효율 등급이 높거나 에너지 절약 표시가 붙어있으면 다른 제품보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요. 하지만 우리 전기 제품이란 거는 사면은 뭐 한두 달 쓰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짧게는 1, 2년, 길게는 뭐 10년 가까이도 쓰니까 길게 보면 이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자, 건축물에는 단열재를 사용해서 바깥 온도의 영향을 차단하고요. 이중창으로 건물의 열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걸 막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물은 겨울눈과 겨울잠이 있겠네요. 자, 정리하면 실험 관찰 57쪽에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 표시가 붙어있는 전기기구 2가지 사진 찍어서 학급 패들렛에 올리는 거 잊지 말고 꼭 해주세요. 그럼 다음 과학 시간에 만나겠습니다.